오늘 강의의 주제는 비판주의 교육론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비판적 교육 이론은 1960 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1970 년대에 이르러서는 확실한 교육 이론 운동으로 자리를 잡았고, 비판주의 교육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의 역할, 교육의 기능,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와 교육의 관계,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파워와 교육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교육과정 사역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하고, 비판주의 교육 이론이 세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 재생산 이론, 문화적 재생산 이론, 저형 이론,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사회학은 1970 년대 초에 영국에서 등장을 합니다. 왜 영국에서 등장을 했느냐? 영국은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계층이 훨씬 뚜렷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상류계층, 하류계층, 중류계층 이런 계층이 훨씬 뚜렷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계층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가 좋고, 그리고 영국 특별한 사정으로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혁이 시도가 됐었는데, 한 20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별로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로 돌아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교육 과정이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인식이 생겨서, 특히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로 새로운 관점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 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교육 과정은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은 보편적인 universal truth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지식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었던 접근 방식은 교육과정 개발 모델은 타일러 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1940 년도에 랄프 타일러라는 사람이 만든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인제 내가 4 단계를 거쳐서 교육과정이 개발이 된다고 이 사람은 모델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인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교육 목표. 그 목표에 맞는 내용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조직을 하고 organize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티칭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 어떤 자료를 해서 가르치는가 하는 거를 제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가르친 다음에 평가가 제대로 됐는가 하는 평가를 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목표 설정 피드백을 받아서 목표 설정을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4 단계의 모델을 갖춰서 교육 과정이 개발이 된다라는 모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많긴 많지만 기본적으로 타일러 모델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 성격을 보면 테크니컬 어프로치죠. how에 초점을 맞추는, why나 이런 거에 초점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왜 가르치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육 과정이 개발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테크니컬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교육과정 사약이 나타나면서 변화를 해서 질문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사회계층 불평등과 혹시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과 사회의 연관성이 무엇인가. 교육과정을 다시 말하면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그런 새로운 접근 방법이 나타나서, 그걸 기존의 교육과정 학문이랑 다르다는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나타내기 위해서 교육과정 새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Curriculum and Power, 이 시작은, 이런 접근의 시작은 영국의 교육학자인 마이클 영이라는 학자가 1971 년에 Knowledge and Control, 지식과 통제라는 게 되겠죠. 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사회에 계층이 있듯이 지식에서도 계층이라는 것이 있다. 지식의 계층화. 그래서 하이 스테이터스 knowledge가 있고 학교 지식 중에는 로우 스테이터스 knowledge도 있다 이거지. 어. 그래서 클래식 음악하고 대중가요, 수학, 과학 같은 이런 순수 어 과목하고 실업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 사이에는 분명히 스테이터스가 다르고, 그래서 학교는 이런 하이 스테이터스 knowledge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죠. 그래서 지식의 계층하고 사회의 계층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 중심적 교육 과정은 상류 계층, 상층 계급에게 하다는 점에서 관계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여기서 이때 나온 하나의 중요한 커리큘럼과 관계 개념으로서는 이제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는데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불리죠. 커리큘럼에는 교육 과정에는 어피셜한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건 공식적이고 대체로 문서화되면서 알려진 그런 공식적으로 표명된 그런 커리큘럼이 있지만 그렇게 공표되지는 않고 공식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어 숨겨져 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가르치는 내용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걸 배우죠. 그 오피셜한 거 외에도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서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부르면서 왜 여기에 집중을 했느냐면 우리는 보통 교과서 연구하면은 오피셜 공식적인 커리큘럼, 형식적인 거, 문서화된 거 그거에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그것만큼 중요한 더 중요하지 않다면 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히든 커리큘럼이다. 어떤 잠재적 교육 내용이나 가치와 규범과 내용을 학생들이 배우느냐는 것,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학생들이 배우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인텐디드 커리큘럼하고 언인텐디드 커리큘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의도한 거를 학생들이 어 교육 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걸 배우는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것도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거를 이제 unintended curriculum인데 그러면 이 히든 커리큘럼은 인텐디드 된 거냐 언인텐디드 된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논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든 커리큘럼은 언인텐디드 된데 그냥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히든이 숨겨져 있고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인텐디드 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뭐 수능성이라든지 상하 질서에 대한 위계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인텐디드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가르치기 때문에 인텐디드 됐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비판주의 교육 이론은 liberal theories of education이라고 불리는 자유주의적 교육 관점이죠. 이게 지배적인 교육에 대한 dominant frame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인제 호라이스 맨 미국 교육 학교 제도를 세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학교는 the great equalizer라는 아주 유명한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빈부격차도 있고 계층 간의 불평등도 있고 뭐 이런데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하면서 똑같은 거를 배우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 사회 계층 이동도 가능하게 하고 이래서 "the great equal 평등화자다 학교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게 오랫동안 교육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1970년대 중반부터 진짜 학교가 이퀄라이저 맞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 그러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역할, 기능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연구가 나오게 되면서 이 비판주의 교육 이론의 기본 주장은 이퀄라이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는 밝히면서 학교가 그 리버럴 티어리스가 주장하고 일반인들이 믿고 있처럼 평등화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회의 불평등을 그대로 재생산한다. 유지한다. 줄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다 교육이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주장에서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재생산하느냐 how에 있어서는 설명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방식 달라서 세 가지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경제적, 문화적, 저항 이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재생산 이론은 economic reproduction theory라고 불리는데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보즈 앤 킨티스라는 사람이 1976 년에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주장을 합니다.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Educational Reform and the Contradiction of Economic Life라는 책인데 이거는 그 교육 사회학에서 그냥 groundbreaking work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혁신적인 뭐 하여튼 획기적인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서 엄청난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 비판 이론이 결국 시작이 됐다고 여기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전에 있었지만 대중화되면서 학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이론을 이제 경제적 재생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경제학자예요.
미국에 경쟁이 있고 하버드대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만나서 나중에 같은 대학의 매사추세츠 아머스대 교수가 되고 같이 교수가 되면서 교육에 관한 저서를 첫 저서가 바로 이 76 년에 나온 이 책이고 그 외에도 같은 공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연구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학교가 사회를 진짜 평등하게 만드냐? 학교가 더 그레이트 이퀄라이저 진짜 맞느냐?' 하는 거를 여기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연구 방법은 이제 메타 애널리시스라는 거를 썼는데 메타 애널리시스라는 거는 그 기존에 있었던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이런 이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학교와 평등의 문제, 사회 계층의 문제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종합해서 메타해서 종합해서 큰 그림을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서 이제 메타 애널리시스라는 통계적인 방법인데 그걸 써서 거기서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으로서는 부모의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SES와 그 자녀의 SES의 상관 코릴레이션을 보면서 만일에 학교가 평등자라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면 이 둘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의 배경하고 상관없이 학력이 높으면 높은 소시오 이코노믹스를 갖고 이렇게 되니까 그 correlation이 낮아야 됩니다. 근데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둘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어요. 0.7 정도 나왔는데 correlation R이 사회과학에서 0.7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등하지 않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학력과 관계없이 같은 학력을 가졌다면 똑같이 가졌다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아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난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 correlation이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컴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 그 얘기죠 기본적으로. 학력에 관계없이 부모의 배경이 경제적인 영역, 자녀의 사회 경제적 미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학교는 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reproduce 한다. 학교가 불평등을 produce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주장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재생산한다. 그대로 유지한다. 지속한다. 그래서 그거를 reproduction theory라고 부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외는 당연히 있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노후가 될 수도 있고 노후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유하게 되는 경우 개인적인 예외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거는 일어났고 예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볼 때는 콜릿이 높아서 금수저, 금수저, 흙수저, 흙수저 이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이렇게 재생산이 되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로써 이 사람들은 대응이라는 거를 correspondence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와 학교의 체제와 그런 게 서로 상응한다. 거울에 비치듯이 서로 상응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재생산이 일어난다고 얘기는 뭐가 예를 들면 사회관계 어 학교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사회관계하고 기업체 또는 막 바깥에서의 사회에서의 관계하고 서로 대응한다 이거죠.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면 뭐 하이라키라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하이라키라든가 뭐 순응한다든가 규칙을 지킨다든가 시간을 엄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사회 자본가가 필요한 가치와 학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가 또 대응을 하고 규범과 가치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내용 이런 것도 매니저가 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교육과정 내용하고 매니저가 필요로 한 거하고 일치를 하고 노동자들이 중요시되는 그런 지식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단순하고 뭐 기본적인 거 이런 거하고 서로 대응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재생산이 일어난다고 이 사람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학교 기능의 역할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한다고 이 두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계급 계층의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이거죠. 이거는 어 네 잘못이고 당연하고 정당한 거라고 하는 정당화 역할을 한다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문화적 재생산 이론은
피에르 보르디유라는 프랑스 사회학자 가 주장한 이론인데 이 사람은 교육 사회학, 철학, 사회학 이론 이런 걸 하면서 또 퍼블릭 인텔렉츄얼 역할도 많이 했어요. 퍼블릭 인텔렉츄얼이라는 사람은 학자이면서 대중한테 지적인 지도자 역할을 뭐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1990 년대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그거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퍼블릭 인텔렉처의 역할도 했다는 게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람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논문도 많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런 문화적 지성교육과 관련된 책으로는 아마 이 세 가지가 되고 그중에서도 더 제일 먼저 있는 1977 년에 70 년에 썼지만 77 년에 영어로 출판이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라는 책이고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기본적인 문화적 재생산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헤비터스예요. 헤비터스는 헤비트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그거하고도 조금 다른 게 이건 이제 disposition, 성향, 뭐 styles, 테이스트, 뭐 취향 이런 거서 이런 의식적인 선택이나 자기가 고르거나 뭐 습관이나 취미나 이런 게 아니고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나 취향이나 성향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뭐 옷 입은 거, 그다음에 바디 랭귀지, 매너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방식이 다 틀리죠. 다 틀린데 계급에 따라서 그런 헤비터스가 다르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면서 하 지배 계급에는 거기에 따른 헤비터스가 있고 하류 계급에서는 거기에 따른 헤비터스가 서로 다른 헤비터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학교는 지배 계급의 헤비터스를 자기 학교의 문화로 어답트를 하기 때문에 지배 계급의 헤비터스가 갖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니까 유리하게 돼서 그게 컬처럴 캐피탈로 작용을 하게 돼서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더 높은 학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높은 소시오 이코노믹 스태투스를 얻게 되면서 재생산이 일어난다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층의 재생산이 문화적인 과정, 교육을 통해서 이게 컬 컬 이코노믹 캐피탈이 컬처럴 캐피탈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인한 문화적 캐피탈로 이게 바뀌게 되면서 재생산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은 이제 면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교장을 뽑는다. 그러면은 서류에서 한 300 정도 사람을 뽑잖아요. 근데 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 웬만한 건 다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왜 면접이라는 걸 할까요? 바로 이게 면접이 어떻게 보면 이 헤비터스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프린시플 교장 같으냐, like 하느냐, 말하는 거 하며, 매너 하며, 자기를 이 표현하는 방법이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acceptable 하고 교장스러워 보이는가 하는 거를 보는 것이 결국은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헤비터스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난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과 질문들이 많이 나온 그 이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이 보류는 이제 사회 계층에 따른 헤비터스를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계층보다는 인종이 더 심각한 나라죠.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 헤비터스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헤비터스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게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비터스의 개념 보르디유의 컬처럴 캐피탈 이걸 그대로 따서 루이 페인이라는 여자가 1995 년에 교육학자가 Framework for Understanding Poverty라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이 책이 엄청나게 유명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poverty에 있는 사람하고 wealthy family하고 middle class하고 다른 헤비터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주장을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인종하고 관계된 게 미국은 이게 poverty라는 건 계층의 문제죠. 근데 미국은 계층하고 인종하고가 굉장히 오버랩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많은 poverty에 있는 마이너리티 학생들한테 결국은 상류 계층의 그런 컬처를 가르치게 되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주장을 한 책이라서 여기에 대한 뭐 컨트로버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과 논의는 헤비터스를 과연 배울 수 있는 건가? 가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류 계층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마이너로 태어나도 자기네 문화를 배워서 어 그거를 컬처럴 캐피탈을 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과연 컬처럴 캐피탈이 있느냐. 이 프랑스에서 공부한 보르디유가 보듯이 그렇게 뚜렷한 헤비터스가 컬처럴 캐피탈이 계층에 따라서 나타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는 거는 뭐 좀 논의를 수업 시간에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론은 인제 저항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resistance theory라고 폴 윌리스라는 영국의 사회학자입니다. 가 내놓은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중 사회학 중에서도 cultural studies를 전공한 사람이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77 년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라는 책을 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세 책이 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죠. 그러니까 보젠키티스도 1976 년, 그다음에 보듀의 리프로덕션 그 책도 77 년에 70 년에 불어로 나왔지만 번역이 된 거는 77 년이면서 영어로 번역이 돼야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보급이 되니까 77 년이라고 보면 맞고, 그다음에 이 폴 윌리스도 77 년이니까 거의 같은 때 이 책들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거는 인제 영국의 중부에 있는 워킹 클래스 커뮤니티에 있는 한 남자 고등학교 에서 12 명의 남자 그 관찰을 하고 에스노그래피 워크를 6 개월 동안 1972 년도에 6 개월 동안을 학교에 지내면서 에스노그래피라는 연구 방법을 에스노그래피 엔트로폴로지에서 연구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속한 낯익은 거 familiar한 거를 공부할 때는 defamiliarize를 시켜야 돼요. 너무 익숙해서 안 보이니까 밖으로 나가서 타인이 되려고 하면서 밖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고, 자기가 unfamiliar한 거를 연구를 할 때는 familiarize를 해야 돼요. 모르고 낯선 거니까 그거를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observe나 뭐 인터뷰 이런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안에 과 일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뭐 정확하게 일체가 될 수는 없지만 안의 일부분이 돼서 안에서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 그게 인제 기본적으로 에스노그래피라는 연구 방법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 6 개월 동안 하면서 12 명의 남자 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이제 쫓아서 연구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책에서 책 제목이 부제에서 말하듯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How do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여기에 있는 워킹 클래스 남학생들이 결국 워킹 클래스 잡을 잡게 되는데 왜 그렇게 잡게 되느냐. 그 말은 왜 계층 이동이 안 일어나느냐. 왜 불평등이 재생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12 명의 학생들은 자기네 스스로를 인제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크게 둘로 나눠요. 자기네들이 레즈, 자기 스스로를 레즈라고 그래요. 이거는 진짜 사나이 이런 거예요. 나야말로 진짜 사나이고 남자다운 사람이고, 다른 학생들은 이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어홀스, 귀에 구멍이 난 학생들이라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들으면서 그냥 어 순응하는 그런 바보 같은 애들이라고 비하하는 뜻으로 얘네들이 걔네들을 이제 어 earholes, 귓구멍 애들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면서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은 진짜 어 어 사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결국 워킹 클래스 잡을 갖게 되고 대학을 안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인제 윌리스가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얘네들이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실을 몰라서 그렇든가 아니면은 능력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래서 뭐 공부점에서 그 화이트 칼라 워커가 되는 게 뭐 이렇게 대수냐. 그러면서 학교와 그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 계층이나 이런 그 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서 스스로 학교를 거부를 하면서 재생산이 된다. 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인제 선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자의적인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트리키한 단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얘네들을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쭉 보면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중에서 한 명은 진짜 너무너무 똑똑하고 굉장히 articulate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런 반항과 저항을 하기 때문에 리퓨트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생산이 되긴 되는데 워킹 클래스 키즈가 워킹 클래스가 되긴 되는데 그 과정이 불완전하고 유동적이고 왜 유동적이냐면 이런 계급 관계만이 아니라 인종이나 젠더 이런 게 섞이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불완전해지고 유동적이고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되고 그런 저항이 결국은 변화의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어떻게 그거를 잘 가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의식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얘기한 재생산 비판 이론 그러니까 경제적 문화적 비판 이론들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가 혁명적인 개혁이 일어나서 변화해야지만이 학교의 기능도 변한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학교 학생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교육학자라든가 교육자들이 굉장히 좀 어 불편했었는데 이 저항 이론은 반드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잘하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희망을 주면서 해결사의 역할을 하게 돼서 굉장히 인기가 많게 되면서 저항 이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인제 문제점은 이 저항이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데 저항을 너무 남용을 해 가지고 뭐 껌 씹는 것도 저항이고 만사를 다 저항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오용과 남용이 좀 있었다는 전문처가 나중에 생기기도 합니다. 예 요새도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참 재미난 연구 소개할 만한 연구가 이제 미국에서 로이스 와이즈라는 여자 교육학자예요. UC 아니 수니 버팔로의 교수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Working Class Without Work라는 책을 1990 년에 어 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폴 윌스가 1972 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한 15 년이나 그 이후에 연구를 해서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폴 윌스가 얘기한 그런 저항이 미국에서도 나타나는가를 이 사람은 어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미국 뉴욕주에 있는 북서부에 있는 그 월싱 공장지대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남자 여자 학생을 다 포함을 해서 과연 어떤 저항이 일어나는가 저항이 있는가 하는 거를 살펴봤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윌리스의 저항이 여기서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있어요. 남학생들은 "School is okay, but I'm not okay."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폴 윌리스의 학생들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나 사회에서 말하는 게 개소리라서 문제가 있는 내가 그런 거지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School is not okay, I'm okay." 이런 식인데 여기 로이스 와이즈가 연구한 남학생들은 학교는 오케이인데 내가 잘못해서 대학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블레임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여학생들은 좀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좀 감을 못 잡고 여학생들은 훨씬 더 인식이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고 이러면서 더 이상 남자들한테 의존할 수 없다는 거를 인식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독립적인 경제력을 키우려는데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영국과 미국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냐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첫째 시간적인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72 년하고 90 년은 90 년대에서는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 같은 이런 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리스트럭처 구조조정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워킹 클래스가 굉장히 어려웠던 워킹 클래스 잡이 사라졌던 특히 이 뉴욕의 북부에서는 그런 게 사라졌던 시기이고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이 노동자 계급과 노동 문화가 굉장히 틀리다는 그런 차이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저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판주의 교육 이론을 요약을 하면 기본 주장은 학교는 그동안 오랫동안 믿어 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믿는 그런 평등화자 이퀄라이저가 아니다라는 거를 밝혔고 대표적인 학자는 뭐 굉장히 많은데 마이클 애플, 말틴 카노이, 헨리 드루, 로이스 와이트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교육 이론에 대한 문제점으로 또 지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비판 교육 이론은 비판만 했지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학교가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변화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학교는 뭐 계속 그렇게 쟁승단밖에 못한다니까 뭐 땜시 학교에 가서 가르쳐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학교 갈 수 있는 게 결국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랭귀지 오브 크리틱을 제공을 했는데 랭귀지 오브 파시빌리티 어떤 대안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 말 1990년 초 이때를 해서 이제 '그럼 대안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그거를 대안을 찾는 그런 분야라는 걸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크리티컬 페다고지, 비판적 페다고지, 비판적 교수학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